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오슬로 연설에서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며 국민을 위한 평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서 고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의문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나고 돌아온 박지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어제 인양된 허벌레아니호와 주변에 대한 수색이 계속됐지만 아직 실종자 4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정부는 잠시 뒤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의 수색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트마리 졸트 헝가리 잠수팀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연예기획사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BI 본명 김한빈 씨가 환각제를 사려하고 마약 복용 경험을 얘기하는 내용의 문자 대화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이런 문자 내용과 제보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간부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강압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서 해병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역부대 헌병대장 시절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숨겨 사법 처리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100만 명이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현장에서 취재 중인 JTBC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달 산업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34만 명에 이르는 배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미션에선 취재진이 직접 배달 노동자로 나서봤습니다. 제가 올라서 있는 이 잿빛 더미가 바로 굴 껍데기로 이뤄진 작은 동산입니다. 보시면은 굴 껍데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처에는 듬성듬성 잡초가 자라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굴 생산으로 유명한 경남 통영이 이 굴 껍데기를 처리하지 못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1년 전 오늘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날이죠. 요즘 상황을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몇 가지 의미를 둘 만한 일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노르웨이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장례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판문점에 나와서 우리 측에 전달한 사람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희근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슬로 연설이 조금 전 끝났고 또 질의응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시기를 결정하는 건 김 위원장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지만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내용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오늘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상이 만나지 않는 기간에도 한미 그리고 남북 간에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점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북미가 비핵화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예, 이 그러면서 얘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그 북한과 미국을 향해서 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상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편 오늘 연설 장소는 오슬로 대학이었는데요. 1989년까지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열렸던 곳이라는 점이라 여러 가지 의미를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안의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 와서 우리 측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조문단을 파견한 건 아니지만 조의문을 전달한 사람의 격을 올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자체가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보낸 조화입니다. 검은 끈과 흰 꽃으로 장식하고 고 이희호 여사님을 추모하며라고 적었습니다. 조의문도 함께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이 여사의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오후 5시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내려와 직접 건넸습니다. 이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유족 대표로 박지원 의원 등이 나갔습니다. 북측은 우리 측에 오늘 아침 통신문을 보내 북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인 김여정 동지가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측에 책임 있는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상 조의문을 전달하는 거지만 만남의 격을 고위급으로 올린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고위급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과 정용 안보실장이 만나는 영상에서 말소리를 제거한 뒤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오갔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판문점에 가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만나고 방금 전에 이희호 여사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연결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 목소리가 오디오가 다 지워진 상태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만 공개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왜 그 목소리는 다 지웠을까요? 혹시 뭐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저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문단이 오길 기다리는 마음도 컸을 것 같은데 조의문과 조화 전달에 그친 것이 좀 아쉽진 않습니까? 제가 아쉽다고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조문단으로 와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족 측은 물론 우리 장례위원회에서도 조문단 파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의문과
조화로 대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벼운 미소를 하면서 정의용 실장이 설명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호 여사님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교류 협력을 위해서 끼친 공로에 대해서 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호 여사에 대한 서거, 애도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 판문점까지 내려왔는데 굳이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하노이 북미 회담 후 이렇다 할 접촉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백두혈통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저희 정부와 또 저를 면담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친서 공개와 함께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접촉이 없었는데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만났던 것은 예. 그 대화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요 정도까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위에서 저 북쪽에서는? 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김여정 부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만나서 15분간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저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15분 동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 말씀은 하실 수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그러한 말씀은 없었지만 예. 저도 오늘은 이호 여사님의 그 조의를 또 조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15분 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가 사실 궁금한 건 뭐 여전한데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6월 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그 흔히 말하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조금이라도 오갔는지요? 왜냐하면 정의용 안보실장도 판문점에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러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예. 정의용 안보실장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호 여사님의 그러한 기여에 대해서 슬픔과 함께 감사의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예. 그 친서도 오늘 없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두로라도 그러니까 말로라도 혹시 앞으로의 남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얘기는 김여정 위원장으로부터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하고 예. 가벼운 미소로 대신했습니다. 예, 여기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미소로만 답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정의용 실장도 그러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가 그러니까 협상 주역들의 거취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또 5분 논란도 있었습니다. 혹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 보도에 따르면 근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김여정 제1부부장을 수차례 만나서 가벼운 담소나 그러한 얘기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그러한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그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오늘이 제일 건강했고 얼굴 표정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할 때 단호하고 미소 지을 때 미소하는데 저도 저렇게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잘했습니다. 예. 미소해줬다는 말씀 몇 번 하셨는데 단호했다는 건 어떤 경우에 단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 여사님의 업적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그러한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와 담소할 때와는 달리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건강하고 표정도 좋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예. 지금 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뭐랄까요 말씀을 좀 돌리고 그런 있는 것은 그런 느낌도 좀 없습니다.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그걸 저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남북 관계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몇몇 사람들의 거취에 대해서 예의가 오갔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보 논란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안부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이든 누구든.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 분위기도 아니었었고 우선 김여정 부부장의 건강과 표정이 너무 밝았고 좋아서 예.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했죠. 북미 실무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북미 대화는 지금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친서 외교가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친서는 언제 도착했다고 합니까? 네, 친서는 워싱턴 시각으로 10일 도착했습니다.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102일 만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 친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면 143일 만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를 재개한 겁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김 위원장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친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발언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북미 간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열릴 걸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김 위원장 편을 들은 발언도 했습니다. 예, 그거는 볼턴 보좌관과는 다른 입장을 다시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공개하며 3차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는 일을 진행한 뒤 나중에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전 실무와 고위급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장받길 희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CNN에 출연해 수주 안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연내 3차 정상회담의 준비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소리방송에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하기 위해 건설적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무협상 재개에 우선 무게를 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 가라앉아 있던 허블레아니 호는 올라왔지만 실종자 4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물과 진흙이 많아서 어제 수색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속대응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좀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았던 강 바닥과 주변 5km는 음파 탐지기로 수색을 하고 있고 강 하류는 헬기와 보트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0여 분 뒤에는 대략 한 9시 정도에 한국과 헝가리 당국의 합동 브리핑이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색 계획 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소식을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인양된 허블레아니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제 바지선에 올려진 허블레아니호는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9km가량 떨어진 체펠섬 C1 부두로 옮겨졌습니다. 헝가리 수색팀이 오전부터 다시 선체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고 사고 원인 감식을 위한 정밀 감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네. 예. 자, 어제 이후에 더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 그러니까 6살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 신속 대응팀 관계자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 한국인 발견자 3명 가운데 1명이 6살 여자아이로 확인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 성인 여성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여성은 나이대로 봤을 때 엄마는 아니라 외할머니로 추정이 된다는 게 이 신속 대응팀 관계자 말인데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그 배 안에 물과 진흙이 많고 그래서 완전히 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취재가 된 게 있나요? 네, 신속 대응팀 관계자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이 선체 내부를 봤을 때 아직 수색을 더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 안에 시신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내부에 진흙이나 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구석구석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예. 헝가리 매체 가운데는 이 배 안에 진흙이 성인 여성 키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80cm가량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배 안은 물론 주변에 대한 수색도 해야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이제 합동 회견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배가 가라앉았던 강 바닥과 주변 반경 5km까지는 이 수중 음파 탐색기인 소나를 통해서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과 헬기, 이 경찰 보트 등을 이용해서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헝가리 수색 당국은 수색 인력을 2배 늘리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다뉴브강에 너무 많은 배가 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헝가리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군요. 네, 맞습니다. 뉴욕 타임즈 보도인데요. 이 허블레니아 참사 전부터 선박 교통량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경고가 2차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크루즈선 운항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고 위험 경고가 나왔지만 헝가리 당국이 관광 수익성을 이유로 이런 경고를 무시를 했었다는 보도입니다. 다만 헝가리 관광청은 이 크루즈선 항해와 관련해서 모든 국제 규정을 준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바이킹 시긴호 선장, 이 사고를 일으킨 배죠. 이 선장은 계속 묵비권에다가 보석으로 나왔던 얘기도 있던데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전 헝가리 법원이 이 선장에 대해서 6,100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감시 장치를 달고 부다페스트 내에 거주하는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까지 허가가 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허블레아니호가 가라앉아 있던 주변 강바닥을 더 촘촘히 살피고 강 하류로도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힘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헝가리 잠수요원들의 팀장인 사트마리 졸트 씨를 오늘 다시 좀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졸트 팀장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양 하루 전날 준비 상황을 저희 뉴스룸에 이렇게 출연해서 전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통역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임현진 통역사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졸트 팀장님 이렇게 2번씩 연결에 응해줘서 감사드리고 어제 침몰 유람선을 인양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 안에 진흙과 물이 많았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가 봤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Köszönöm szépen, hogy még egyszer a kérésünket elfogadta. Az lenne a kérdés, hogy úgy tudjuk, hogy sok volt az iszap meg a víz. Milyen bent a hajótest? Így van. A hajótest kiemelése után a kutatóbúvárok megállapították, hogy több mint 70 centis hordalék iszap van a hajótestben, összekeveredve különböző bútordarabokkal, egyéb szemetekkel, amit a hordalék és a vízsodrása vitt be. 네, 인양 후에 잠수부가 확인을 한 결과 그 선체에는 약 70cm의 진흙과 그리고 부서진 가구들, 쓰레기들 등으로 뒤엉켜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인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인양을 하면서 동시에 선체 수색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Ha olyan állapotban volt a hajótest, akkor nem lehetett egyszerű, hogy emelés közben keresni az áldozatokat. Milyen volt? Így van. Megvolt a veszélye annak, hogy emelés közben a kutatóbúvárok behatolnak a hajótestbe, de el szerettük volna kerülni mindenféleképpen azt, hogy egy tetemet is elveszítsünk, valamint ki szerettük volna használni azt az időt, míg a hajótestből távozik a víz, és ezért történt így a keresés. 네, 실제로 선체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 수색 잠수부들이 선체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희생자라도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그런 작업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이 선체에 시신이 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mire kíváncsiak, vajon lehet-e a hajótestben még áldozat? Igen, így van. Miután át lett adva a rendőrségi helyszínelőknek a hajótest, ők fogják eltalálni a hajóba található iszap mennyiséget, valamint a sok benti bútort és eszközöket, amit behordott a víz, és ha ezeket megbolygatják, kihordják, igen, található még bent holttest. 네, 지금 선체가 그 경찰 수색팀에 의해 계속해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 희생자, 실종자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가구라든지 또 쓰레기들 그리고 진흙들을 다 빼고 나면 실종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즉 배로부터 떠났다면 사고 현장 강바닥 주변에 실종자 시신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하류로 더 멀리 가서 수색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Ha tényleg így lenne, hogy ott lenne a hajótestbe az áldozatok, akkor mi is nagyon örülnénk neki, de ha mégse, akkor mi lehet a következő lépés, hogy a Dunának az alját kell keresni, ahol hajótest volt, illetve a Dunának a további részét, mert gondoljuk, hogy tovább mehetett az áldozat. Igen, ez egy érdekes kérdés. A hajótest környékén és hajótest alatt biztos, hogy nincsenek már tetemek, hiszen olyan nagy a sodrás, hogy azok a holttestek maradtak csak meg, amik a hajótestben belül maradtak. A munka tovább folytatódik, a még eltűnt személyeket keresik, és ezek természetesen a Duna szakaszán lenti szakaszokon, különböző beakadókban, kőzátonyokban található állóhelyeken vízimentőkkel és hullakereső kutyákkal történik. 실제로 그 선체가 있었던 다뉴브 강 바닥에 희생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계속 다뉴브 강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색팀들이 다뉴브 강 하류를 구석구석 찾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뉴브 강 하류에서 수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세한 수색 계획은 이따가 9시에 발표되는 한국-헝가리 공동 기자회견에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인 선장의 시신을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찾았는데
다시 한번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힘든 인양 작업, 또 위험한 수색 작업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셔서 헝가리 잠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Szeretnék köszönetet mondani mindazoknak, akik részt vettek az áldozatok keresésében, és szeretnék részvétünket kifejezni a két magyar áldozatnak is. Igen, mi is kifejezzük részvétünket az áldozatok hozzátartozók iránt, de azt el kell, hogy mondjam önöknek, hogy ez a tragédia megtörtént, ezen nem tudunk változtatni, és szeretnénk valami olyan kis pozitív dologba belekapaszkodni, hogy a következő mentésnél újra vissza tudjunk menni a vízbe, és ez a pozitív kis dolog az lehet, hogy a tragédiában példaértékű közös mentési munka folyt a két nemzet között. Többször volt már példa arra, hogy más nemzetekkel együtt hajtottunk végig a mentéseket, de ez kimondottan példaértékű volt. 네,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국 팀과 그리고 헝가리 잠수팀이 같이 일하면서 한 가지 저희가 긍정적이고 또 희망을 보았던 것은 정말 모범 사례와 같이 두 팀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입수하고 또 잠수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졸트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통역 맡아주신 임현진 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예기획사 YG에 소속된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은 그룹 아이콘의 멤버 BI, 본명 김한빈 씨가 마약류 환각제를 사려고 하는 문자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김한빈 씨가 마약 복용자 A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LSD를 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종이 형태의 LSD는 코카인과 같은 기존 마약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A씨에게 얼마면 구할 수 있느냐, 1g이면 양이 얼마나 되느냐 등을 계속 묻습니다. A씨가 단속이 심하다며 만류하자 입조심만 하면 된다고도 답합니다. 이후 김 씨는 매일 하고 싶다며 대량으로 사면 할인이 되느냐고도 묻습니다. A씨는 LSD를 하면 결국 더 강한 마약까지 간다며 다시 만류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천재가 되고 싶어서 한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당시 A씨를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마약을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해줘봐, 구해줘봐, 누구 소개시켜줘봐, 뭐 연결시켜달라는 그건 누구라도 했어요. 물건을 많이 갈구하는. 실제 김 씨는 환각 증상까지 구체적으로 물으며 구매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픽처럼 보이느냐, 환각이 보이느냐고 하더니 100만 원어치 가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두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아이돌 김 씨에게 마약류를 팔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저한테 LSD 130만 원어치 사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금액으로 폐기했는데 그게 이제 솔직히 말썽이 되는 거잖아요. JTBC 박창규입니다. 네, 방금 보신 문자 내용과 관련 진술을 경찰은 2016년 8월에 이미 확보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당시 YG 측이 압박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2016년 8월 A씨를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아이돌 김한빈 씨에게 마약류인 LSD를 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확보한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곧바로 시인한 겁니다. 핸드폰을 바로 압수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한빈이 양 얘기하는 거랑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후 한 차례도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2차 조사 때부터 진술을 뒤집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하는 거 얘기하니까 딱그 BI 부분에 나오니까 딱 그걸 잡니다. BI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예 다 적는 중이에요.
하지만 마약 경험과 구매 정황이 담긴 문자를 확보했고 A씨의 1차 진술까지 있었던 상황. 경찰은 더 이상 A씨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 YG 측에서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 진술 번복하라고. 차를 해주겠다고. 변호사가 붙여줄 테니까 번복하고. A씨는 관련 내용을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YG 측은 취재진에게 자체적으로 마약 진단키트로 약물 반응 검사를 하고 있다며 김한빈을 포함한 어떤 아이콘 멤버도 2016년 당시 약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김 씨에 대한 마약 복용 의혹이 일부 매체에 제기되자 YG 측은 김 씨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잔뜩 가린 채여서 유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정신질환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범행 도구를 사면서 포인트 적립까지 한 걸로 봐서 성격 장애를 가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살인 피의자 고유정이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를 향해 갑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도 얼굴을 모두 숨겼습니다. 여전히 입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유가족은 분노했습니다. 근데 오늘 얼굴 공개도 안 된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살인자는 저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도 그날부터. 고유정이 검찰로 넘겨졌지만 살인 동기와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정신질환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고도의 성격 장애를 가졌거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범행 도구를 사면서 포인트 적립을 하고 범행 직후 태연히 환불까지 한 점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심적인 평정심을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팩트니까. 한편 고유정을 극형에 처해달라는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해병대 사령부 간부가 민간인 사찰과 강압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서 해병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간부는 사령부 범죄 예방 과장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역 부대 헌병 대장 시절 병사들의 가혹 행위를 숨겨서 사법 처리 받았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병대 전체 범죄 예방 업무를 맡긴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한 예비역 중사 박수용 씨는 헌병대가 2014년부터 정비 대대장을 사찰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해서도 계속 그렇게 사생활을 캐고 부대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간부들을 지목해가지고 이제 이 대대장은 감시를 해라. 무면허 운전을 봐줄 테니 대대장을 감시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대대장을 모함하라고 1시간 반 동안 윽박질렀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대대장이 언제 철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헌병대에서는 끝까지 죽이기로 마음 먹으면 난 끝까지 죽인다. 똑바로 해라. 헌병대는 영장 없이 민간 아파트 CCTV를 복사했습니다. 얼마나 복사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보고서엔 정비 대대장 가족의 동향까지 적어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 수사를 지시한 헌병대장 A 중령은 2015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자살 시도 사건을 숨기려다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군은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후엔 요직인 사령부 수사과장에 임명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엔 범죄 예방과장에 앉혔습니다. 어느 집단보다도 원칙과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어느 핵심 보좌에 지금 가서 해병대 사령부는 현재도 범죄 예방과장인 A 중령의 민간인 사찰과 강압, 조작 수사 정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홍콩에서는 오늘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오늘도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시위 인파가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홍콩과 중국 정부의 갈등은 지난 97년 홍콩 반환 때부터 뿌리 깊은 것이죠.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은 결국 중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려 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이번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 기자가 직접 홍콩으로 가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지금 가 있습니다. 자, 어환희 기자, 지금 있는 곳은 시위 인파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홍콩 섬에 있는 지하철 센트럴역 인근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저쪽 방향이 우리로 따지면 국회인 홍콩 입법회가 있는 곳입니다. 홍콩 입법회에서 지하철 한정거장거리인 이곳까지도 경찰이 와서 대치 중입니다. 지금은 시위대와 경찰 모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쉬는 시간도 있습니까? 그러다 다시 또 시위하고 그러나요? 네, 언제든 다시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시위대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보도를 보면 100만 명 이상이 다시 또 모였다고 하던데.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모인 시민들이 지금 현재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 9일 첫 시위만큼 모인 겁니다. 이곳에서 만난 현지 기자는 100만 명이 이미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시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퇴근을 한 시민들이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 참가자들도 격해져 있고 또 진압하는 경찰과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부상자가 나왔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부상자 내용은 제가 지금 연결 전에 바로 체크를 해봤는데 현지 언론에서 최소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확인이 정확히 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상당히 격해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에게 시민들이 오히려 다가와서 경찰이 오니까 피해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루탄 때문에 눈을 뜨기도 좀 힘들었고 사실 숨을 쉬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이런 안경을 좀 구해서 쓰기도 했고요. 또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시위대가 아니라 기자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노란 조끼도 구해서 입어야 했습니다. 예. 연기를 마신 시민들이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을 좀 과격하게 밀어붙이거나 또 때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예. 지난 9일의 시위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가장 큰 규모였다고 했고 오늘도 좀 전에 화면을 보면 학생들도 보이고 또 다른 일반 시민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Yes, they are all middle school students, 30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skip their class and coming to the protest zone here. 예. 네, 또 교사,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 중문대학 등 7개 대학은 동맹휴업에 들어갔고요. 홍콩 내 기업과 점포 등은 오늘만큼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항이 격해지니까 홍콩 입법회가 결국 법률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다고 하던데 언제로 연기가 된 겁니까? 네, 원래 오늘 개정안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9일에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시민들이 입법회 건물을 둘러싸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입법회는 일단 오늘은 심의를 연기하고 일정을 초에 다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에게만 심의 일정을 통보하고 다시 통과를 추진할 수 있어서 시위대는 입법회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일로 연기됐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네, 일단 통보는 그렇게 됐고요. 언제든지 이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시민들의 주장은 아예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개정안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회가 오늘 심의를 연기했다곤 하지만 연기가 아니라 포기, 철회하라는 겁니다. 홍콩 의회는 현재 친중파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밀어붙인다면 관련 법안을 언제든지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위가 잠깐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환희 기자가 리포트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홍콩 상황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죠. 미국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한 일국 양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홍콩 시위 사태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홍콩의 극단주의자들이 심각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0만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对香港事务不停地在说三道四，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 홍콩의 일부 경제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전날 미국 국무부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범죄인 중국 인도원에 대한 2차 심의를 맞아 미중의 대치는 더욱 격화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홍콩 시민과 미국 시민이 똑같이 법치가 없는 중국 대륙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보복도 예고됐습니다. 보복 수단으로는 홍콩과 중국 고위 관리에 미국 내 자산 동결이 거론됩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이어 일국 양제까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면전을 경고한 겁니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정상 간 담판을 앞둔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는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하반기 경기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 오늘 열린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입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던 보름 전 발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가 입장을 바꾼 건 미중 무역 갈등이 확전으로 치달으면서입니다. 관세에서 환율로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하반기에도 수출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 됐습니다.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건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이후엔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서 두 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간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4분기쯤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가 일찌감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런 불안한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일자리 지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는 26만 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걱정은 제조업 일자리가 여전히 줄고 있다는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이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초마다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중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비율, 즉 고용률은 67.1%였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월 이후에 고용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 기미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달 또 계속 고용률의 증감을 살펴봐야 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곳은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보건, 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 음식업에서도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14개월째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조선,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면서 사라진 일자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률이 올라갔지만 실업률도 5달째 4%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평기지처럼 각종 폐기물 처리하다가 4년 전에 반환된 부산 시내 한복판의 미군기지는 어떨까요? 46년 만에 공개된 현장을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는데 이곳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1973년부터 42년간 미군이 사용한 폐품 소각 부지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곳곳에 덮개가 쳐졌고 그 아래 무언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두 깨진 아스콘과 폐콘크리트 같은 특수 폐기물입니다. 부산 계금동과 당감동에 걸쳐 있는 이 부지는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미군은 2015년 3월 이 땅을 우리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토부가 사후 처리 비용을 놓고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계속 방치해왔습니다. 지난해에야 정밀 조사가 이뤄졌는데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다이옥신이 나온 지점들입니다. 환경부는 817세제곱미터, 즉 25톤 트럭 55대 분량의 흙이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 합의로 정한 기준치의 5배인 536피코그램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출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고엽제인지 PCB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카드뮴과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유해기름 성분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도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구역들은 앞으로 체육공원과 철도 역사로 쓰일 곳입니다. 주변엔 주택들도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화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가 안반지대 밑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이옥신은 1m 이내, 중금속 1.5m 이내에 다 분포를 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는 내년 6월까지 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은 불안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터는 앞서 보신 부산기지의 70배 수준입니다. 계획대로 2027년까지 국가공원을 만들려면 오염된 땅을 정화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JTBC 취재 결과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작업을 해야 할지 정부 내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기지에서 미군 주력은 떠났지만 아직 우리 정부가 완전히 넘겨받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2027년까지 국가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지 오염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정화 작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어디에도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할지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을 정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정화 계획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반환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오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절차는 아직 시작이 안 돼 있어서 우린 전혀 상황을 모른다. 국토부는 공원공사만 맡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미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목표한 시간 안에 공원은커녕 정화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정화 계획이라도 세우기 위해 내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 뉴스미션은 저희 연지환 기자가 배달 노동자가 돼서 취재했습니다. 요즘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편리해진 그 뒷면에는 배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라이더라고 부르죠. 34만 명 정도인데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혼자 져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연지환 기자의 뉴스미션입니다. 피자와 치킨은 옛말이고 심지어는 회와 국밥까지 단 몇 분이면 배달시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편리해졌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그만큼 사고도 작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배달 노동자로 일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촬영에 앞서 안전교육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음식점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대행 업체의 앱에 전달됩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주문을 고른 뒤 배달에 나섭니다. 지금 막 식사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직접 배달콜을 받아서 음식 배달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주문은 몇 초 사이에 사라집니다. 이거 잡아야겠다. 없어졌네. 간신히 피자 배달 주문을 하나 잡았습니다. 피자집까지는 3km 거리, 안전수칙을 빠짐없이 지키며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길이 좀 밀려서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신호등은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재촉이 시작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25분 만에 도착하니 사장의 호통이 돌아옵니다. 스파게티 다 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유. 지금 빨리 좀 부탁할게요. 예. 이젠 손님에게 가야 합니다. 한 번 배달에 걸린 시간은 40분, 손에 쥔 돈은 2,800원입니다. 저녁에도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승강기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13층이네. 지도를 봐도 찾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삼겹살 한 세트, 스테이크 하나 배달하니 저녁 8시.
주문이 몰리는 시간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3시간 동안 일해서 번 돈은 8,900원. 1시간에 3,000원도 벌지 못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진 일하기는 조금 힘드시고 생활하는 데는 좀 힘드시고요. 배달을 빨리 많이 해야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속과 난폭 운전에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인도에 오르내리고 좌회전 금지 표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4대 보험을 못 들어요.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배달앱 업체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노동조합도 만들어 이달 말 한 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라이더들의 땀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사람 가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취재하는 동안 한 배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돌아오지만 미래는 멀어지고 있다. 사장님이지만 부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이들을 더 이상 비정규직 사장님으로 머물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뉴스미션 연지환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특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가석방 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거세를 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본인이 비용을 내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했지만 법안을 낸 의원은 성폭행 당한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가석방 한 달 전부터 성적 욕구를 없애는 약물을 투약받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생성을 막는 주사를 강제로 맞히는 겁니다. 대상자는 주사 비용을 직접 내야 하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우리 돈 1,7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사는 법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맞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사제 투입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법안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븐 허스트 주 의원은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성폭력 방지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가 연간 6만여 명에 달합니다. 주의회 상하원을 거쳐 주지사 서명을 마친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갓길에서 시민이 K2 소총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동하던 육군 수도군수지원단 소속 군인이 차량에서 총을 떨어뜨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대에 총을 돌려준 뒤 구체적인 분실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최근 기존의 교복 바지와 치마 대신 이른바 편한 교복을 도입했습니다. 몸에 달라붙게 입던 교복을 반바지나 반팔 티셔츠, 후드티, 집업 점퍼 등 착용감이 편한 모양으로 바꾼 겁니다. 교복 모양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면서 교복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 민모 씨가 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사적으로 쓰게 하고 유흥업소에서도 쓰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중 하나인 수련 한 점을 다음 주에 경매에 붙인다고 미술품 경매 기업인 소더빌 런던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작품은 250점의 수련 연작 중 하나로 그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낙찰가는 50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축구에서 승부차기는 몇 번의 킥으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고교 축구에서 두 팀이 모두 62번의 킥을 한 정말 잔인한 승부차기가 펼쳐졌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9대 28, 승부차기만 50분 넘게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전후반 90분을 뛰면서 한 골도 넣지 못한 경기. 곧바로 이어진 승부차기는 두 팀에 벌을 주는 듯했습니다. 골키퍼까지 11명이 모두 나서도 가려지지 않은 승부.
한 번 찬 선수가 두 번 차고 또 세 번 찰 때까지 점수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부지런히 올라가기만 할 뿐 승부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지친 골키퍼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심판도 몸을 움찔하며 아쉬워합니다. 축구 역사에서 승부차기가 도입된 건 49년 전인 1970년. 그 전까지는 좀처럼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동전을 던져서 또는 재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잔혹하긴 하지만 그나마 빨리 승패를 결정할 수 있어 승부차기는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승부는 두 팀의 31번째 키커에서 갈렸습니다. 평생 연습할 거 다 했으니까 뭐 그 다음에 더 잘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모두 62번의 킥이 쏟아지며 50분 넘게 이어진 승부차기. 최종 점수는 29대 28이었습니다. 세 바퀴 도니까 웅하더라고요. 잘했다고 하고 다시는 승부차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선 과거 48번까지 간 승부차기가 있었고 체코에선 52번까지 찬 승부차기가 화제가 됐는데 우리 고교 축구의 두 팀은 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통영하면 굴이 유명하죠. 대규모 양식과 가공으로 싸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 껍데기가 문제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만 10만 톤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처치 곤란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굴 양식을 위해 어린 굴의 종자를 껍데기에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걸 바다에 넣은 다음에 굴이 자라면 가을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해 굴 수확량이 무려 30만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버려지는 굴의 껍데기 양도 상당해서 처치 곤란이라는 건데요. 이곳 경남 통영에서만 한 해 15만 톤의 굴 껍데기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을 마치고 남은 굴 껍데기는 먼저 건조 후 한 번 잘게 부숩니다. 그런 뒤 재활용 업체로 옮겨지면 다시 가열을 해서 건조하고 불순물을 걸러낸 뒤 고운 입자로 만듭니다. 굴 껍데기는 주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철연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0톤의 굴 껍데기에서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65톤의 비료가 되어서 농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굴 껍데기로 만든 친환경 비료를 사들여 농가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취와 염분 때문에 농가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 염분이 있으니까 뿌리가 안 내려요. 냄새도 나고. 농가가 굴 껍데기로 만든 비료를 꺼리면서 재활용되는 양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처리되지 못하는 굴 껍데기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잿빛 모래산 같은 동산이 바로 굴 껍데기 산인데요. 시간이 오래 흘렀는지 군데군데에 잡초가 자라난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 통영에만 올해 추가적으로 10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가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통영 곳곳엔 재활용이 안 된 굴 껍데기들이 모여 곳곳에 동산들이 생겨났습니다. 굴 껍데기 전에 재놓고 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한겨울에는 저게 도로가루 이래 막 쏟아나거든. 대부분 불법 야적으로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어먹는 거 이렇게 팩해야지 농담으로 사람들은 지쳐내서 그 정도가 독하다. 재활용 업계는 굴 껍데기가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곧바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다 보니 염분이나 암모니아 성분을 자연적으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잠재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냄새도 제거가 되고 염분도 제거가 되고. 전국적으로 굴 껍데기를 불법 투기했다가 단속된 사례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채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소리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와 함께 늘어나는 건 가리비 껍데기입니다. 가리비 껍질을 굴 양식에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리비 껍질의 경우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리비 껍질은 하나에 이게 지금 10분 가까이 할걸요. 보통 컨테이너 갖고 오고. 통영시는 굴 껍데기 역시 수출과 같은 대책을 찾아보고 있지만 아직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내리카는데 일단 도랑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 얘기가 잘 되면은 거기로 저희가 좀 일정 부분들이 준설토 투기장에 넘어갈 거고요.
통영에는 이렇게 길을 따라 양식용 굴 껍데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도 흔합니다. 이 중에는 방치된 지 기간이 오래돼서 이끼가 끼거나 낙엽에 뒤덮이고 심지어는 다 깨져서 으스러진 경우도 많습니다. 민관이 함께 이 굴 껍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법 투기나 방치 사례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차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워낙 많아서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월에 남북은 장성급 고위 군사회담을 열고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죠. 이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북한 접경지대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거나 산불이 나면 헬기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유엔사를 통해서 북측에 알려야 했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 통신선을 복구한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투입하겠다고 북측에 알렸습니다. 남북이 비행을 금지한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정부는 북측에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모두 군 통신선을 통해서입니다. 지난해 군 통신선을 복구한 뒤 총 55차례 전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헬기를 투입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위기관리 차원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곧바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등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군통신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군통신선을 점검하기 위한 북측과의 통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차례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3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관한 정보도 하루 한 차례씩 주고받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어제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구조해 북측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는데 이 과정에선 지난해 7월 정상화된 국제상선 공통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유엔사와 북측 사이의 직통전화도 작년 7월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과연 북한군과 유엔사 소속 미군은 직통전화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북한군과 직통전화로 매일 통화하고 있는 유엔사 소속 미군 장교를 국내 언론으로선 처음으로 박현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판문점 안에 있는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2층에는 북측으로 통하는 직통 전화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화를 걸면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북측 판문각으로 통하게 됩니다. 북측과 유엔사 사이에는 하루에 2번씩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교 간 통화 내용을 양측의 통역관이 실시간 통역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목소리를 듣다 보니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there? One time they asked me if I like baseball. Baseball, and you talked about Dodgers. I did, yeah. 좋아하는 음식 얘기도 나누는데 북한군이 먹고 싶어하는 과자를 기억했다가 만날 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From our little mini mart here on camp, and provided them for his counterparts. Doritos, some sodas, and Korean snacks like chocolate pies. 맥셰인 소령은 북한이 직통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 직전인 2013년 2월 판문점에 배치받았습니다. 쓸 일이 없던 분홍색 전화기는 지난해 7월 5년 만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They asked to speak to me. She came and got me and said, "North Korea wants to talk to you." Yeah. So we're like, "All right." Yeah. What was your reaction like? Finally.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유엔사와 북측 사이 직통 전화를 통해 오간 메시지는 약 180개. 한국 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송환이나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를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엔 크리스마스 저녁을 함께 보내자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Lieutenant Colonel Morrow invited them to Christmas dinner right here in T3. They did not come, but they did come out and witness the fact that we were true to our word, that we were true to our invite. Because we came down, we brought the food. 얼마 지나 북측은 아쉽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He said, we really wanted to come, it's just we're not allowed to accept that kind of thing. So it's understandable.
보름 뒤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맥셰인 소령. 판문점을 떠나기 전 북한군을 만나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ind of an individual wish for Dano McShane perhaps to say thank you and goodbye to the people that I've worked with here. JTBC 박현주입니다. I think it's the lack of propaganda. 네, 조금 전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선 한국과 헝가리 당국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하죠. 백종훈 기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예, 제가 방금 전까지 제 뒤에 있는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나왔습니다. 야노시 하이두 헝가리 대테러 청장과 우리나라 송승근 구조대장이 두 나라 기자들에게 인양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두 나라의 협조가 잘 이뤄져서 이번 인양이 가능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두 나라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송 대장은 현지에서 수색을 도와준 통역과 자원봉사자,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네, 아직 찾지 못하는 한국인 실종자가 4명인데요.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까? 예, 송 대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헝가리 현지 주민 신고로 시신 4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헝가리 대테러 청장은 향후에 헬기나 보트를 더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수색 인력을 2배로 늘린다고 했죠.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예, 앞서 우리 측 브리핑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헝가리 측이 수색 인력을 2배로 늘려서 강 구석구석을 집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헝가리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하루로 시신이 떠내려갈 수 있으니 수색을 요청했다고 헝가리 측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 검증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중간에 리콜을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있습니다. 2007년에 주민소환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죠. 네. 그런데 탄핵과 국민소환제 혹은 주민소환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탄핵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됩니다.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파면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이 정책에 이의가 있을 때 따져 묻는 겁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장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청와대는 국회가 처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혹은 헌법을 어기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고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 반대로 개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는 멈췄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국회가 일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은 이제 직접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답답함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국에서도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 소환제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 소환법을 도입했는데 실제 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법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정도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이순자의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예. 갑자기 왜 등장을 했습니까? 예, 전두환 씨의 아내 이순자인데요. 오늘 이순자 씨가 이희우 여사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가서 국화꽃을 올려놓고 2번 절한 뒤에 가족들과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인사한 사람이 DJ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설훈 의원이었는데요. 설훈 의원이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상당히 짧은 조문이었는데 끝난 뒤에 이순자 씨가 나가자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 어떻게 위로했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고 바로 차에 탔습니다. 예. 전 씨는 사실 1980년 내란 음모 혐의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조작해서 씌워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이희우 여사는 평전에서 전 씨와 만났던 일화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1982년 2월에 잠깐 만났습니다. 당시 전 씨 측에서 한번 보자고 해서 청와대 안가에 가서 만났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사형시키려고 했던 사람의 안사람을 마치 동네 복덕방 아저씨가 아주머니 대하듯이 뭐 이것저것 가볍게 많은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가벼운 얘기를 하러 간 건 당연히 아니었고 이 여사가 나중에 말미에 남편을 석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전두환 씨가 그건 나 혼자 결정을 못한다. 대신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뭔가 힌트를 준 건가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는? 사실 이 말을 듣고 예. 이희우 여사는 혹시 이때가 2월이기 때문에 3.1절 특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면회를 갔는데 예. 당시 면회에서도 당시 DJ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서 못 나올 것 같다라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이거는 이제 자료 사진인데요. 예. 아무래도 석방을 앞에 두면 머리를 좀 길러도 되게끔 당시 교도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낌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대신 3.1절 특사에서는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은 됐었습니다. 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긴 했지만 나중에 이 여사는 이순자 씨에게 잘 대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순자 씨의 과거 인터뷰에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돼 있는데요. 예. 이희우 여사가 설이나 추석 또 본인이나 전 씨의 생일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난과 장례삼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서명을 한 편지까지 줬다고 합니다. 예. 본받을 점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순자 씨는 이희우 여사를 또 존경한다고까지 했지만 최근 연희동 집이 낙찰돼 국가에 환수될 위험에 처하자 무효 소송을 여긴 내 집이다.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존경은 했지만 본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있길래 저 문상을 갔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인연이 예.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요즘 하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리 순환 시대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 어제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중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머리를 잡힌 분은 한 목사인데 저 한기총에 지금도 잡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기총에 전광훈 목사 지지층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입니다. 예. 한 목사가 이세용 목사인데요. 이 목사가 전 목사의 발언 중에 도저히 못 참고 그만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다가 전 씨의 지지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목사를 내쫓는 과정에서 예. 저렇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힌 것은 유명한 사진이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한 행사에서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 당원이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반발하면서 당시 물리적 충돌이 좀 있을 때 머리채를 저렇게 세게 잡다가 예. 머리 끄덩이녀로 불렀었고 사실은 이 사진 한 장이
통합진보당이 당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는데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한기총 지지자가 이를 공개석상에서 재연한 겁니다. 예. 글쎄요, 그 머리채를 잡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표정이나 예. 이런 것들이 뭐 당시 당내 갈등을 많이 드러내긴 했는데 예. 어제 상황은 아무튼 좀 굉장히 좀 격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예, 이외에도 예. 폭력적인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요. 순환을 당했던 것은 앞서 본 이 목사만이 아니고 예. 한 기자도 거의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개신교의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평화나무라는 곳의 권지현 센터장인데 전 목사에게 태극기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은 혹시 정치적 요구 때문이 아니냐라고 따졌다가 예. 쫓겨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나무 우리 교회 숨어서 와서 촬영했지? 예, 전 목사의 단 두 글자 나가라는 말에 지지층에게 거의 끌려서 나갔고요. 예.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체구도 좀 작은 분이어서 예. 예.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 같기도 했다. 그 정도였나요? 예. 일부는 권 센터장을 둘러싸고 뭐 좌익이냐 간첩이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또 생긴 게 빨갱이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평화나무는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어제 폭력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빨갱이처럼 생겼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뭐 교회 일인데 엄밀히 따지면 예. 교회 일이 아닌 것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사건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일까지 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책상 브리핑으로 잡았습니다. 대책상 브리핑? 예. 예. 보통 대국민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예. 좀 드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있었던 사진인데요.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하는데 앉아 있는 기자들이 한 명 넣습니다. 보통 저 자리는 기자들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자 아닌가요? 기자 한 명이 있었고요. 예, 예.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자 한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카메라가 있는데 KTV에서 국정방송인 KTV에서 촬영을 했었고 예. 단순 이제 카메라 영상 취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빈 책상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KTV 카메라를 향해서 한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인사는 KTV 카메라가 계속 찍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감안해서 인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상기 장관이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미리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가 됐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인데요. 제가 다 봤는데 사실 별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기자들에게 1시간 전에 장관이 브리핑을 할 텐데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자 기자들은 질문도 안 받는 기자회견을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림 만들어주러 가냐? 사실 앉아만 있게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집단적으로 브리핑을 보이콧한 것입니다. 예. 박상기 장관이 이런 일이 좀 더 있었나요, 혹시? 사실 기자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해 1월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게 법무부 출입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예. 지난해 2월에 기자단 카톡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보면 지난해 2월 얘기인데요. 장관님이 직접 발표하는데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생방송은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예. 합니다. 그러자 당시 이 자리에는 기자단과 대변인들이 같이 들어있던 카톡방인데요. 질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없는데 굳이 갈 예. 이유가 있냐? 또 박근혜 정부 때 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기자들에게 뭐뭐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불만이 계속 있었는데 예. 계속 쌓여온 불만이 오늘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브리핑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법무부 기자들에 따르면 장관이 좀 질의응답을 꺼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대변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오늘 원래 과거 사위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만 수만 페이지에 달해서 질의응답을 할 경우 장관이 세세한 부분을 다 답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본인이 대변인이 소통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실수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 시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응답을 다 예. 사전 뭐 약속 없이 다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기자들도 뭐 과거에 정부에서도 질문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예.
앞서 사실 마지막이었나요? 예. 사실 또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서울지검 보통 검찰 출입 기자들이 지검에 상주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과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km를 2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 가서 묻지도 못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다 오는 것은 예. 기자로서는 사실 상당히 하기 싫은 일일 수도 하겠군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 30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tch my